네, 정규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민경국 교수님이 칸트를 가지고 강의를 쭉 하셨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정말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 보수도 공부해야 된다. 그동안 보수가 얼마나 게을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보수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우리가 합시다. 지금 우리가 당장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말 이 거대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노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하는 것도 하는 일상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보수가 보수다운 그런 보수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노동할 권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칸트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민경국 교수님께서 쭉 이제 강의를 하고 질문도 하고 저도 한 뒤에 한 30분 정도 같이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도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드렸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동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국회의 사당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당이 갑자기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제는 드디어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이 그 중소기업연합회 회장 이름이 누굽니까? 박성택 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여성경쟁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가 갑자기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포퓰리즘이다 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최장 68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40시간 더하기 12시간 그러니까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고 더하기 12시간은 초과근무로 할 수 있는데 이 40시간 12시간 더해서 52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야,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시간을 제한해서 52시간 넘어서 일을 못 한다는 법이 말이 되느냐. 52시간 넘어서 일을 하면 뭐 급여를 더 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지. 아예 일을 못하게 법에서 만든 노동금지법을 만드는 게 52시간 초과 근무는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다는 게 법 이론상 말이 되는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논란들도 있고 이제 중소기업들은 당장에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들이 못 산다 하는 이제 반발이 이제 즉각적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한국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일을 한다는 주장들은 맞는 주장일 수도 있고 틀리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2113시간을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113시간 연간 일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나누어 보면 일수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43시간이면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 5, 8, 40 닷새 일하고 더하기 3시간 정도 더 일하는 이제 이런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평균이 이제 43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적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훨씬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근무 시간이 길다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무슨 근무 시간이 긴 사람이 근무 시간이 짧게 돼 있는 사람보다 훨씬 힘이 드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 시장이 아주 뒤죽박죽이어서 물론 이제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가면 노동 시간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과학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정규제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정규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간들은 다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급여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오래 근무하나 적게 근무하나 정규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급여 총액이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한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일한다고 덜 받는 것도 아니죠. 근데 급여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는 이미 그런 수준의 직종이나 직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다, 의사다, 대학 교수가 밤새도록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무슨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건 아니죠. 주로 이제 제조업에 걸리는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할 때 이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근로시간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흐르는 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직업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변호사 뭐 상담료 이런 것도 시간제로 받으니까 시간당 얼마를 받는 사람, 시간당 뭐 200달러를 받는 사람, 시간당 100달러를 받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실은 2113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현대차 근로자들은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극단적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정규시간 5 곱하기 5 곱하기 8 40이잖아요. 40시간의 초과 근무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보다 예를 들어서 8시간을 10시간을 일한다. 그럼 8시간 초과 2시간 동안은 이 법정 시간보다 50%를 임금을 더 받습니다. 시간당 계산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초과 근무는 시간당 15,000원을 받는 겁니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이 하게 되면. 근데 이게 또 주말에 걸린다. 그럼 주말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또 50%가 할증입니다. 그 10,000원 평일에는 시간당 10,000원을 받았는데 주말에 일하면 15,000원을 받는다. 근데 주말은 동시에 초과 근무이기도 하므로 평소에 저녁에 2시간 초과 근무할 때는 1.5배지만 주말이기도 하면서 초과 근무이므로 1.5 곱하기 1.5를 받아야 된다. 1.75죠. 1.5 곱하기 1.5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무슨 소리야? 50% 더하기 50% 100%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야. 주말이나 저 평일 초과 근무나 같은 초과 근무로 50%면 된다. 초과 할증 수당이 하는 이제 논쟁은 지금 법정에 가서 뭐 엄청난 지금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은 지난 수년 동안에 말하자면 50%만 줬는데 무슨 소리냐. 50 더하기 50, 100%를 주라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분쟁이 생겨 있거든요. 근데 그럼 초과 근무는 1.5배, 50%를 할증해서 임금을 주는데 말하자면 초과 근무하면 15,000원을 주는데 다른 나라는 그러면은 초과 근무하면 얼마를 주냐? 많이 주는 나라 해봤자 12,500원. 말하자면 초과 근무 할증 수당이 25%입니다. 초과 근무 할증 수당 25%하고 우리나라는 5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중에는 적당히 시간을 때운 다음에
초과 근무로 다 떨어뜨려서 초과 근무로 하면 시간당 15,000원씩 받으니까 근무 시간에는 오히려 적당히 하고 초과 근무 시간에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주중에 뭐 갈 때도, 주말에 갈 때도 별로 없는데 주중에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주말에 몰아서 하면은 1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50 더하기 50. 이러다 보니까 근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공무원들은 회사 주변에서 저녁 먹고 8시, 9시쯤 들어가서 관청에 다시 들어가서 출입증 카드를 한 번 더 찍고 불 한 번 켜고 화장실 갔다 와서 출입증 카드 한 번 더 찍고 가면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옵니다. 아주 대유행입니다. 그게.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2113시간이라는 OECD 최장 근로시간이라는 게 맞느냐? 2113시간이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 43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로 일주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43시간 그 별거 아니잖아.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OECD 최장 근로시간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뭐 한국 노동자들만 무슨 뭐 노예적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부터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더군다나 근로시간이라는 걸 출근시간으로 카운트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아닙니다. 출근시간으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커피 한잔하고 자기 자리에 정위치를 해서 기계가 딱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작업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뗍니다. 우리나라는 점심시간 거의 포함되어 있는 직장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일을 많이 하느냐 천만입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국회가 갑자기 62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초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갑자기 덜컹 해버린 겁니다. 물론 국회는 바보들은 항상 의욕은 좋습니다. 62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10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10시간의 줄어들면 이 10시간만큼 그러니까 한 뭐 10 몇 프로 되죠. 뭐 20%라고 잡고 10시간이 줄어들면 20%가 줄어드는데 이 20%가 줄어드는 만큼 고용을 20%를 늘릴 것 아니냐. 이런 계산입니다. 바보들의 계산이죠. 바보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들은 지금 세금이 100억이 거치는데 세율을 2%를 올리면 바로 102억이 거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바보들의 계산이에요. 이런 계산이죠. 참새가 철사줄에 10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포수가 한 마리를 잡았다. 남아있는 참새는 몇 마리인가? 원혁 씨 몇 마리? 한 마리도 없죠. 다 도망가니까. 우리 원혁 씨 이런 질문해서 내 미안합니다만은 바보도 아는 질문이잖아요. 참새가 5마리 앉아 있는데 포수가 한 마리를 잡았다. 몇 마리가 남아있겠냐? 4마리가 남아있다? 아닙니다. 다 도망가죠. 그런 것처럼 세금이 지금 100억이 거친다. 그러면 세율을 2%를 올리면 102억이 거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새 계산하는 거하고 바보들이 참새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세율이 올라가면 어떻든 뭔가의 재주를 부려서라도 납세자들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납세자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고치죠. 뭐 심지어는 탈세도 합니다. 탈세가 아니라도 다양한 절세의 방법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을 지금 62시간을 일하는데 52시간으로 10시간을 줄였다. 그럼 줄어든 10시간만큼 일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더 쓰지 않겠느냐 20%만큼.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 더 쓰는데 인건비가 전부일 거라고 국회의원들은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 더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 라인부터 20%를
더 쓴다. 공장 라인부터 바꿔야 되고, 예를 들어 휴식 공간도 늘려야 되고, 라인 배치를 다 바꿔야 되고, 인력 관리가 완전히 또 바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임금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명목임금, 그 똑같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줄인 만큼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거다. 바보입니까? 이게 이제 참새 잡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총을 땅 쏘면 한 마리가 푹 떨어지면 나머지 다 도망가 버리죠.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 쭉 계산을 해보고 근로자가 또 들어온다. 그럼 책상도 줘야 되고 근로자 스페이스도 해야 되고 후생 비용도 해줘야 되고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되고 인력 관리 비용 들고 라인도 또 8명이 일하는 것을 10명이 일하도록 라인도 새로 설계를 해서 재구축해야 되고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케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예 그동안 망설여 왔는데 전부 로봇으로 바꿔. 우리나라 로봇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로봇으로 바꾸자. 그 로봇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계산해보고 중국으로 옮긴다. 베트남으로 옮기자. 또 옮기는 겁니다. 그 참새들은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바보들은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줄인 만큼 임금은 줄여야 될 거 아니냐. 62시간 근무하다가 52시간으로 줄였으면 그러면 임금도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임금이 줄어들겠습니까? 강성노조가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안 줄어들죠. 그러면 대기업은 임금이 높아집니다. 일은 적게 하고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이제 시간당 임금을 늘리겠죠. 야, 총액을 맞춰라. 총액을 우리 작년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없다 하고 이제 또 파업을 하면은 현대차의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올라가는 거죠. 시간당으로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하청업체로 저 끄트머리로 내려가면 오히려 임금이 확 줄어버리게 되죠. 줄 임금이 없는 겁니다. 위에서 빨아가니까.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습니다. 에런 데스모글루, 데런 에스모글루 이런 분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을 쓴 분인데 노동시간을 줄이면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냐? 프랑스가 주당 42시간인가로 줄였다가 이번에 60시간으로 작년에 다시 늘렸습니다. 왜? 효과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근로시간을 62시간에서 의무적으로 52시간으로 줄여라. 그러면은 나머지 그 줄어든 만큼을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조금 처음에는 느는 듯이 보이는데 점점 이제 참새들은 날아가고 또 기업들은 로봇을 쓰기 시작하고 하면서 오히려 고용의 총량은 나중에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도 줄였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그 짓을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참새 맞추기입니다. 그 총 쏘면 다 날아가죠. 근데 5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잡으면 4마리가 된다. 그러므로 한 마리를 보충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게 이제 기초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쓴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아름다운 말은 나치 때문에 더럽혀졌다. 노동을 자유의 조건으로 규정한 이 놀라운 문장은 인간은 노동을 해야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Arbeit macht frei 이렇게 됩니다. 독일어로. 이 문장은 실은 1873년 독일의 로렌츠 디펜바흐라는 소설가가 그동안의 노름으로 살아가던 게으른 자들이 점차 진정한 노동을 깨달아간다는 내용으로 쓴 소설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설 제목이 Arbeit macht frei. 노동이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독일 정신이 웅비하던 이 시기 1873년, 1870년대 그때 독일이 통일이 되고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가서 보불 전쟁, 소위 독프 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를 괴멸시키고 소위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항복을 받고 독일 대공화국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하자면 중국을 쳐들어가서 대한민국이 통일되었음을 북경에서 선언하는 것 비슷한 겁니다. 그 독일이 뭐 그때 비스마르크를 내세워서 엄청난 그 독일이 이제 막 커지던 중입니다. 독일 정신, 독일 이데올로기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독일 정신이 웅비하던 이 시기야말로 부지런한 노동과 단련된 근육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던 시기였다. 육체와 정신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독일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손 체조, 온 국민들이 체조를 하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맨손 체조를 하는 이런 것도 그때 독일에서 대유행을 했습니다. 남자라면 모름지기 자기가 일하는 일터외에 스포츠 클럽에 꼭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고 영국은 그게 자연 발생이었습니다만 독일에서는 국가가 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스포츠 클럽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평행봉 클럽을 한다. 나는 뭐 마라톤 클럽을 한다. 모든 국민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신사라면 누구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스포츠 클럽 가서 열심히 뭐 등산도 하고 뭐 즐기는 신체를 균형되게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소위 지금 우리가 아는 독일 국민으로 강제로 만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노동해라. 노동해야 너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노름이나 하고 있을 거냐. 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건 참 지당한 얘기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인간성, 근로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노동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이 문장이 나치가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왜 우리 무슨 프랑카드 붙일 때 이렇게 하듯이 노동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죽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써놓는 바람에 이게 저주의 말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은 모욕당했습니다. 나치즘에 의해서. 강제노동이 나오면서 노동은 원래 자유노동인데 강제노동이 나오면서 노동은 모욕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노동과 자유는 모욕적인 언어. 물론 과거에 노예노동도 있습니다. 원래 중세 기독교는 노동하는 삶을 저급한 인간 활동으로 평가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 원죄지은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노동은 굴종이요 부자유요 본질적으로 강제된 노동일 수밖에 없었다.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거다는 것은 아담에 대한 여호와의 하느님의 저주죠.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이브가 앞으로 너희들은 머리에 땀을 흘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느님이 저주를 퍼붓게 되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 원죄지은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노동은 굴종이요 부자유요 본질적으로 강제된 노동일 수밖에 없다. 땀 흘리는 노동이 아닌 관조하는 삶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본 수도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세적 철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놈의 사례긴 밭을 언제 가려고 하느냐. 이놈아 빨리 일어나서 일하러 가라라고 호통치는 자는 유한계급 선비들이죠. 저는 선비 아주 싫어합니다. 선비 정신 이런 게 이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만 그건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의 선비 계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 부치가 되어 볼까 하고 공무원이 되어 볼까 하고 평생을 헛짓하던 기생충적 인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야 나가서 소치는 아이야 빨리 나가서 농밭에 가서 일해라고 호통을 치는 말하는 사람은 유한계급 선비들이고 호통을 들어야 하는 자, 쫓겨나가는 자, 고단한 잠을 주인 양반이 흔들어 깨워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일하러 나가야 하는 자는 농민이거나 머슴이다. 이런 계급 제도에서는 노동이 전시될 수밖에 없다.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하면서 놀고 먹는 수도원을 먼저 공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에는 귀천이 없고 신의 소명이며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루터의 주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근대화의 언어였다. 끊임없는 노동, 인간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청교도의 직업윤리는 근면할 것, 열심히 일할 것, 금소소박할 것, 금박할 것과 더불어 금욕적 노동이라는 켈빈주의를 만들어냈다. 막스 베버가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기독교 정신은 바로 이 근면 금박한 정신이었던 것이다. 착취가 존재하는 곳에서 자유노동은 온전하기 어렵다. 자유가 없는 노동은 천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만 할 때 종종 신성하다는 단어를 붙이게 된다. 신성한 국방 의무, 신성한 납세 의무, 신성한 노동의 의무. 노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종 신성하다고 수식어를 붙여 말한다. 그런데요, 국민의 의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이 쭉 나가는데요.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하고 쭉 나갑니다. 그런데 제23조가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다음 32조, 28조로 32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저는 우리 헌법이 지금 굉장히 엉터리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의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뭐죠? 예를 들어서 근로의 의무는 처벌할 수 있나요? 전시에 국가가 동원 명령을 내려서 모든 국민은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도로를 닦아라. 전시 근로를 국가에서 명령을 할 수 있죠. 그걸 의미하나? 글쎄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문장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냥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되는 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건 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헌법 가만히 쳐다보면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32조가 쭉 나갑니다. 그런데 32조 제일 1항이 제일 중요한데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의 정진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마치 천국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 나는 일하고 싶어. 내 일자리를 내놔. 국가는 내 일자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야 라는 권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엉터리 법입니다. 엉터리 법입니다.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경제학적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엉터리 헌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 탄핵 이런 것도 국회 해상권도 없는 대통령 탄핵이 이게 엉터리 헌법이듯이 엉터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근로의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국민은 권리가 있다. 근로할 권리. 야 국가야 내게 일자리를 내놔. 그리고 국가는 내게 최저임금도 보장해야 돼. 최저임금을 누가 주나요? 국가가 주나요? 아니죠. 최저임금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서 우리나라 국민 근로자들의 17% 이상이 최저임금 밑에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사업자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가들을 한 3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사실상 범법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범법을 하도록 법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정확히는 근로를 자유권이 아니라 일종의 청구권적 권리로 정하고 이 청구권이냐 자유권이냐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제7조 행복추구권이 그럼 국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나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냐?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만들고 있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행복시대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마치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이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청바지를 입건 내가 양복바지를 입건 그건 내 행복이고 나의 자유야. 내가 뽕짝을 좋아하건 내가 뭐를 좋아하건 그건 내 자유야.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를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나는 이런 상태를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의 행복을 국가에서 야 너는 청바지를 입어. 너는 뭐 군인처럼 동일한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국가에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강제하지 마라고 하는 자유권입니다. 행복 추구권은 원래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말이 계속 복지국가하고 뒤섞여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헌법은 그대로인데 헌법 제7조가 헌법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7조가 아니군요. 몇 조로 옮겨졌습니까?
13조로 갔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이 굉장히 웃기는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노동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동을 할 건지 오늘 내가 계름을 펴줄 건지 그건 내 자유여야 됩니다. 근데 32조는 노동을 자기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권적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적 권리가 아니고 자유권적 권리여야 되거든요. 야, 내가 일할 건지 내가 놀 건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노동할 것은 노동은 자유다. 내가 노동할 권리, 너 무슨 국가에 대한 청구권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선언이 돼야 되는데 우리 헌법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31조 2항에 보면 노동은 동시에 의무다. 노동의 의무는 뭐야 그러면? 노동은 내가 노동 안 하면은 국가가 나를 벌 주는 거야? 처벌할 수 있어 없어? 군대를 안 가면 처벌하고 세금을 안 내면 처벌하는데 노동의 의무를 국가의 4대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군대 교육의 의무도 있죠. 내가 군대 안 가면 처벌하는 거야? 아, 내가 일 안 하면? 내가 일 안 하면 국가에서 날 처벌하나? 그 이상한 엉터리 조항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노동 비슷한, 그죠? 국가가 무슨 나치즘 헌법 비슷하게. 국가가 무슨 훈육을 합니까? 국가가 어버이입니까? 자식을 야, 노동해, 일해,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 라고 국가가 내게 네가 근로하거나 하는 것은 너의 의무야. 그러니 해내. 라고 명령하나요? 아니죠. 그게 헌법은 엉터리 많습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은 있는데 국회 예산은 없죠.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제공해야 되는 의무로 해석한다면 이는 얼마나 비참한가. 아니 이 나라에는 게으를 자유조차 없다는 것인가.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헌법도 무지합니다. 언론 자유를 선언한 역사적 문서 아레오파지티카를 썼던 존 밀턴은 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고용주라는 말도 했다.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할 의무는. 이건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노동에 대한 역사적인 레토릭이다. 강제된 노동이 아니라야 그 노동에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된다. 강제된 노동에서는 소유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노동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 얻잖아요. 그 얻은 것은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강제된 노동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죠. 내가 노예가 된다. 열심히 노동했다. 그 소유물은 국가가 가져가는 것. 주인이 가져가는 것. 그런데 자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노동할 나의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뭔가를 얻었다. 그 얻은 것은 나의 소유물이 된다는 소유권이 바로 이 노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었다는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자유로운 노동이어야 되는. 내가 노동하거나 말거나 나의 자유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어온 것은 그래서 나의 소유물이야 하는 소유권이 자유로운 노동에서부터 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경제 체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노동할 자유입니다. 권리나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내가 노동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노동하거나 안 하거나 나의 선택. 나 사유재산을 얼마를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버느냐. 그게 나의 소유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장해라. 노동은 자유의 원천이며 소유권의 뿌리이며 인간성의 본질에 속한 활동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생산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노동을 합니다. 짐승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본능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배고프면 그냥 하나 잡아먹고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당장의 소요가 없어도 뭔가를 또 만들어내. 나중에 정 만들어낼 게 없으면 예술이라도 합니다. 인간은 예술적 존재죠. 미적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 바탕에 깔려있는 게 노동할 수 있는 나의 권리거든요. 나의 자유권. 지난주 대한민국 국회는 4개 정당 공동으로 누구라도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누가 몇 시간을 일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열심히 일을 할지, 누가 게으름을 부릴지를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자유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자유노동은 역사 속에서 종종 강제노동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중국 문화혁명은 하방이라는 것을 통해 강제노동을 실시했고, 북한은 혁명화라는 이름으로 강제노동을 인간교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히틀러의 극우나 스탈린의 극좌는 언제나 이렇게 비슷하게 논다. 무엇에든 평균의 논리를 갖다 대면 반자유가 되고 만다. 연간 2113시간이라는 OECD 최장 노동시간 평균치는 허구의 숫자에 불과하다. 불안정 고용이 많아지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그러자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짜리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평균을 내니까. 엉터리 통계입니다. 사실 2000 몇 시간이라 이런 따위가 출퇴근 시간 뭐 이런 문제 이전에 시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통계입니다. 그냥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일하느냐 하는 것을 카운트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노동 현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통계입니다. 그런 통계를 근거로 입법 자료로 삼는 것부터가 바보들의 짓이다. 참새 총 삼는 얘기다. 강성노동조합의 독점이 존재하는 비자유 노동시장에서의 웃기는 시도들이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청구권, 내 일자리 내놔라고 투정이나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노동의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노동의 자유로부터 소유권이 생기고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내가 만든 것에 대한 나의 지배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헌법도 그걸 엉터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